안녕하십니까. 2022년 11월 8일 음력 10월 15일 보름달 가득한 이날 코스피 2400 돌파 기념, 코스닥 700선 돌파 기념 관련해서 8.15 모니터과 함께 찐시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네, 저는 AR인베스트먼트 하창봉이고요. 오늘 정시도 좀 많이 요새 계속 좀 장이 계속 좋죠. 양봉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비행만큼이나 매일 양봉이 나왔으면 하는 관점이고, 오늘은 또 특별한 게스트분과 좀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분 어떻게 소개할까요? 갑자기 그 신동엽의 그 소개 멘트가 생각이 나는데, 그게 아마 음악 프로그램인데요. 제가 약간 이름을 좀 지어봤습니다. 한 번만 봐도 정이 가는 남자, 우리 함정남 차장님을 모셨습니다. 어떠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게 소개를 해주셔서 제 입에 미소가 한 번만 봐도 정이 가는 남자. 한 번만 봐도 정이 가는 남자. 네. 함정남입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 애드립이에요. 네, 일찍에서 한참 생각했어요. 예, 저희가 어찌 같이 하지만은 오늘 말수를 되게 줄이라는 제가 특명을 받아서 웬만하면 찍소리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도 초반 오프닝이라 네. 마음에 드세요? 네, 시작에 제가 아주 빵 터지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번만 봐도. 한 번만 봐도. 네. 한 번만 보는 건 아니고. 네, 그렇죠. 딱 첫눈만 봐도 그냥 정이 가는 남자. 저를 이렇게 몇 번 보셨는데 이렇게 표현해 주시니까 더 감사합니다. 저희랑 아마 우리가 모방송에서 처음 같이 방송 한번 했고. 네네, 그렇죠. 또 지난주에 제가 또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진희 부장님이랑 하시는 네, 거. 맞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제가 살다가 네. 표정 리액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 있었나 싶을 때요. 저요? 네. 네네. 좀 표정에 그래서 저는 숨기지, 저 거짓말 못 합니다. 그래서 제 본심 방송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날 재밌었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좀 표정이 밝지 않았나? 네, 오늘도 그러면 우리가 남자 두 분이지만은 네네. 발권 시작했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바로 들어갈까요? 예. 우리 첫 번째 픽은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오늘 보름달이거든요. 네. 아마 오늘 개기월식 그렇죠. 뜨는 날이라고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 지금 방송을 하는 게 한 이 시간에는 거기 이마 이벤트를 지나갔을 것 같은데,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2400 코스피, 사실 오늘 2400 안 됩니다. 네네. 2399인데 뭐 반올림하면 2400이고 어느새 많이 올라왔고 따라오르는 코스닥인데, 첫 번째 거부터 잠깐 해볼게요.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네. 아까 뭐 지난 방송에서 코스닥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저께 아침 타방송에서 이제 이번 주는 코스닥이 좀 오를 때가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뭐 사실 미국도 그렇잖아요. 지금 다우 지수가 월 평균 상승률이 46년 만인가 그렇게 월 평균 10월 상승. 네, 10월 상승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합니다. 우리도 코스피는 좋은데 코스닥은 좀 주저주저했습니다만, 이전에 시장이 안 좋았었던 이유는 거의 위기를 선방용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사실 지난달은 지수는 좋았는데 굵직한 대형주만 갔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좀 확산 장세라는 것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코스닥 조금 더 우위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종목 확산 구간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다행히 좀 그런 모습이 일어나서 진짜 좀 개인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코스피는 제가 보니까 저점 대비해서 한 2300포인트 중반이면 10% 정도 올라왔거든요. 다우만큼이나. 코스닥은 지금 710 조금 넘었는데, 한 계산해 보면 650 기준으로 잡으면은 한 7% 정도 되고, 만약에 이제 뭐 670 정도 잡으면 5%인데, 이거 그럼 앞으로도 조금 더 이제 동생의 어떤 힘이 좋아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맞추는 게 별로 의미가 없는 장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이렇게 좀 해석해 보고 싶습니다. 코스피가 좋았던 건 대형주죠. 대형주에 수급이 먼저 이렇게 공사할 때 빔부터 박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삼성전자가 9월 말부터 올라왔던 것은 반도체가 막 좋아진 것이 아니라 한국 시장에 외국 자금이 들어왔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총 상위에서 조금씩 하단으로 내려오면서 큰 굵직한 기둥을 세워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제는 이제 조금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는, 코스닥은 낙폭 과대 종목들에 대한 반란,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총 상위에는 정말로 많이 빠진 종목들이 많고, 코스피도 많죠, 사실은. 이들이 한 번 올랐다가 조금
주춤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임계치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 이거는 전망인지 바람인지는 솔직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어느 정도 임계치까지는 올라와 줘야지 이 시장이 다음번에 수남매에 더 큰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 그 일이 결정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네. 그러면은 말씀하신 그 임계치라는 지수대가 저는 코스닥은 750 넘어야 된다. 750이 그 임계치네. 네네. 그래서 저는 이번 반등을 조금 세게 보고 있어요. 제가 740이거든요, 임계치가. 네, 그러면 거의 이제 조금 비슷한데. 제가 조금 세게 본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이 출발점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또 왜 좀 세게 보냐면, 앞선 반등은 네. 삼성전자가 늘 두드러 맞았었는데 네. 이번은 삼성전자에 강한 매수가 들어왔을 뿐만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121선을 돌파한 이번에 지수 반등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반등의 힘을 조금 대부분 2,400이 꼭지라고 보는데 제가 10월 첫날에 동생이랑 통하면서 그랬어요. 나는 좀 높게 본다. 2,500 본다 했더니 형 정신 차리세요. 지금 2,000 깨질랑 말랑 하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고. 그 동생 그랬어요. 곳곳에 갖고 있구나. 아니요. 채권 시장에 있는 동생. 채권. 그래서 채권은 원래 좀 부정적으로 그렇죠. 보잖아요. 네. 그래야 본인들이 금리 인하 사이클이 빨리 그렇죠. 와야 네. 유리하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 좀 보게 돼 있거든요. 시장의 뷰를. 그래서 이 친구가 이렇게 겁을 먹는 거 보니 이제 조금 이제 이쪽을 풀어도 되겠다라고 저는 심적인 압박은 좀 풀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오히려 역으로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네, 그러니까 이봐. 지금 제가 모함을 좀 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 찐시향을 하면서 하창봉이 유독 말을 많이 한다. 네. 한번 워딩 한번 세보십시오. 지금 한 6분 정도 뒷건 많습니다. 우리 임 대표님 좀 잘 봐주세요. 네. 분명히 제가 4대6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닥 같은 네네. 경우는 그래도 왜냐하면 임계치라는 게 자체가 이제 지수대를 말하는 그렇죠, 건데 한 그래도 740, 50 정도 가면 지금도 많이 올라오긴 하지만은 오늘도 1000개 이상 종목이 올랐거든요. 네네. 조금 더 탄력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계시군요. 저랑 오늘 비슷해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오늘 아마 우리 차장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주셨어요. 저한테 우리 무슨 이야기 해볼까라고 사전에 잠깐 이제 이야기를 할 때 꿈 하나 걱정 둘이라고 적어주셨는데 그 뭐 약간 이거 코스닥과도 좀 연관되는 거죠. 걱정에는. 글쎄요. 걱정은 코스닥이 아닙니다. 시장 전반입니다. 시장 전반. 네. 그러면 좋은 거부터 볼까요? 나쁜 거부터 볼까요? 좋은 것부터 보죠. 뭐 순서대로. 네. 좋았다가 산통 깨면 어떡해? 그럴 내용은 아닙니다. 그랬습니까? 지금 보겠습니다. 네. 자, 좋게 본 게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야기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휴전 간다고 보세요? 사실 그건 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장에 대해서 한번 확 긍정적인 이슈를 줄 수 있는 것이 네. 계속 지금은 낮은 단계 박스권을 대부분 사람들이 전망하는데 만약에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아주 깔끔하게 휴전을 만들 수 있다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사실 공급망 이슈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위기를 바라보는 것이 유럽의 위기인데 유럽이 위기가 오는 것이 결국은 이 천연가스 가격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이라는 대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깔끔하게 해결이 된다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이거 터지나 영국 터지나 이탈리아 터지나라고 우려를 받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꽉 조였던 벨트를 한번 탁 풀을 수 있는 계기가 그런 반전의 계기가 충분히 되리라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이제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안에 세밀한 인플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인플레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아닐 수 있냐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야겠지만 증시에는 틀림없이 우호적일 거라고 보는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말씀은 제 상상이에요. 희망의 상상. 그렇죠. 우리가 전쟁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죠. 상상의 나래를 펼쳐놓고 그 중에서 잘 맞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안 맞으면 또 안 되는 대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상상력이 중요합니다. 주식하는 사람은. 러시아는요 지금 되게 힘들어요. 전쟁 때문에. 러시아도 힘듭니다. 지금 사실 싸움이란 게 오래 하면 오래할수록 원래 치는 사람이 더 힘 빠진다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얘네는 천연가스 많이 팔아먹는다고 했는데 실제로 싸게 인도랑 중국에다 팔았는데 중국은 이 싸게 사가지고 이거를 딴 데다 갖다 팔아버리고 있고 그리고 싸게 판다라고 하는 것으로는 수혜가 크게 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제 유럽에다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엄포를 하는 것과 이제 이걸로 승부를 하는 건데 지금 러시아에서도 이 전쟁을 반기고 있지 않은 국민들이 여론도 돌아서고 있는 상황
이게 여론을 막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돌아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해요. 아마 러시아도 견디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하루하루 전쟁 비용도 어마어마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는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G20에서 우리를 불러준다면 우리는 휴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마음이 있다. 미국 나와서 이야기 좀 하자.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스탠스를 우크라이나에도 던져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네네. 인도네시아 대통령과 톡을 좀 해봤는데 네네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우리 증권 업에 있다면. 네. 일단은 지금 푸틴의 그 건강 이상술도 여전히 많이 돌았었고. 네네네. 근데 지금 또 그런 이야기도 돌아요. G20 정상회담에 푸틴은 뭐 참석을 안 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정상회담의 주체가 인도네시아니까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이제 입에서 그런 언론 보도도 좀 있었는데 사실 푸틴이 G20에 오고 안 오고의 문제보다 어쨌든 간에 저는 이걸 묻고 싶은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전쟁 전문가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휴전했을 경우에 글로벌 정치에 미치는 파장과 우리가 얻을 건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게 어쨌든 간에 공급망이니까 전기가스 가격 안정되고 유로존의 경기가 좀 에너지 부담을 내리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서 피해보는 것도 하나 있을 것 같은데 방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난 들었거든요. 폴란드의 지금 무기상 제가 너무 좀 공격적인 질문인데 지금 당황하시네. 아니요. 굉장히 공격적인 질문. 네. 당황하시네. 네, 당황하죠. 여기서 멘트가 올라가는구나. 자, 그러면 좋아요. 아니요, 그 부분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일단 좋은 거. 네. 어쨌든 간에 뭐 당장 내일이라도 휴전은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네네. 아니면 또 내일이라도 뭐 또 공격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항상 if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자, 러시아가 딱 언론에서 단독 보도 브룸버그 월스트리트 휴전 정시에 대한 어떤 뭐 첫 번째 반응과 뭘 봐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주신다는 거. 사실은 어떤 모양으로 휴전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전반적인 뷰는 지금 휴전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마 러시아가 자기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유럽에다 엄포를 하기 위해서 올 겨울은 지날 것이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이제 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당장 우리 시장에 반전을 줄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쟁이 더 악화되는 부분 때문에 증시가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조금 이상한 상황. 그렇죠.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시장에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그리 반응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시나리오를 풀어가는 쪽에서 연관된 선이 있다면 사실 가장 빠른 건 재건 관련된 주예요. 그런데 아까 이제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 러시아만 원한다고 휴전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제 생각엔. 네. 우크라이나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는 지금 계속 강강강으로 대응하고 있어요. 그럼 누군가가 화해의 주도권을 쥔 사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미국이 또 은근히 전쟁을 안 끝냈으면 하는 느낌이 드네. 즐기고 있죠. 무기 팔아먹고. 네. 무기도 팔아먹고 있지만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 혹시나 이게 제가 왜 이런 우리가 이제 내피셜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당장 내일 선거예요. 선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은 격변하는 국제 정세에 과연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도 뭔가의 뭐가 나오지 않을까 가점에서 우리 주제를 뽑아보는 그렇습니다. 건데. 맞아요. 그게 핵심이죠. 이제 그 중간자 역할을 바이든이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 입장에서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앞으로는 여기서 휴전이 된다면 이제부터는 확실한 우방국이 되어서 너희를 보호해준다는 명분으로 러시아는 이 정도 땅을 수복한 것으로 어느 정도 만족을 해서 타협점을 찾아준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번에 중간선거는 공화당 우세라는 것이 대부분 점쳐지잖아요. 그 이야기는 이제 중간선거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더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러시아에서는 땅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뺏었다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돈바스 지역하고 다 점령 끝났잖아요. 그렇죠. 점령이 됐잖아요. 이걸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막았을 때 글로벌로 얼마나 효과를 줄 수 있는 전 세계에 한번 쏘았다라는 것.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확실한 미국과 유럽의 우방국으로서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생겼다라는 것. 미국 바이든은 사실 이번에 공화당에게 수세를 뺏길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행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렇다 한다면 다음은 뭐예요? 평화의 대통령이 되어서 이것을 계기로 인플레 잡고
경기 안정화하고 평화의 대통령이라고 한다면 미국에서는 정치인들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간 선거에서 졌을 경우에 그렇죠. 졌을 경우에 바이든이 어떤 이미 졌어요. 네. 민주당이 미약하게 이겨도 상원을 잡는다 해도 이거는 패배로 봐야 됩니다. 이미. 아니 내가 한 달 전에 네. 미국 선거 이야기 했다가 꾸사리 들었어. 선거 얘기는 잠시 후에 하겠고요. 왜 우리가 미국 선거까지 봐야 돼? 뒤끝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그렇죠. 차장님 말씀은 미국이 결정적으로는 중간선거 필패 이후에 네. 오히려 평화 이미지를 겨냥한 바이든의 어떤 중재력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완화된다면 오히려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렇죠. 실리를 챙길 수가 있다. 그러면서 경제를 지켰고 평화를 만들어낸 대통령이 돼가면서 2024년이 대선이니까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뭐 노벨 평화상 이런 거 노릴 수 있겠죠. 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에게 유리할 수 있다라는 계산을. 근데 그게 꼭 지금일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결정적으로 이번 중간 선거와 네. G20 정상회담은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와도 좀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촉을 세워놓고 재건 관련된 주들이 완전히 뭐 바닥이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이 요새 많이 종목들을 올랐어요. 조금 근데 최근에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이 사실 네오시장 막 다 섞여 묶여 있어요. 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 때문에 재건 관련된 주들을 좀 봐야 된다라는 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중간 선거 이후에 바이든 행정부의 요거에 대한 행보를 좀 관심을 갖고 민주당 측면에서는 요거를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꿈을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수에도 틀림없이 긍정적인 역할을 이제 반영을 할 건데, 이제 업종별로 들어가면은 좀 골치가 아픈 섹터들이 어떤 모양으로 휴전이 되느냐에 따라서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이라든가. 근데 방산 아까 잠깐 제가 물어봤는데. 네. 또. 아니 물론 이제 전쟁 끝났다고 폴란드 방산 소식가 끝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렇죠. 투자 심리적으로 잠깐 생각이 나서. 사실 폴란드 수준은 한 거니까 그게 취소될 것 그치, 같지는 요새 뭐 않아요. 보면 그쵸? 네. 호주가 그 레드캡인가? 그쪽으로도 계속 수주가 이야기가 그렇죠. 나오니까.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는 전 세계가 봤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네. 전 세계가 보고 있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봤기 때문에 국방 예산은 계속 작년에 엄청 전 세계가 늘었잖아요. 네. 그것이 줄일 수 있는 세상은 전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제 네. 원래 예산을 잡을 때 네. 국방 예산 자체를 늘려가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스팟으로 어디 무슨 날에 무슨 수주가 나올까 뭐 이런 것에 대한 기대감은 뭐 조금 뒤로 미뤄야겠지만 네. 방산 섹터를 이렇게 뭐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수 있는 뭐 그런 섹터는 전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네. 뭐 그것을 우려해서 뭐 휴전이 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냥 아주 엉뚱한 상상을 해본 거예요. 그렇죠. 주식시장이 워낙 고민해봐야 예민하다 될 문제죠. 보니까. 네, 고민해봐야 될 지금 문제라고 왜냐면 선거한다고 2차 전지 누르는 거 보고 태양광 누르는 거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한번 본 겁니다. 네. 어쨌든 이게 첫 번째 꿈이고요. 자 이제 꿈 깨고 우려. 걱정으로 가보죠. 네. 저한테 아까 요 이야기 요새 민감하거든요. 네.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제가 일단 개요를 먼저 한번 같이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조건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소득세법에 의해 가지고 애초 이제 2020 내년부터죠. 실제적으로 이제 선거 중에는 수익, 그러니까 이런 수익입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는 약간 세부적인 조항은 있긴 있어요. 뭐 주식이라든지 ETF라든지 펀드 포함해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간 단위로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이제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뭐 분기 단위로 좀 자르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면 수익이 난 그 해에 물론 이제 5천만 원 이상까지는 미안한 거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4,990만 원만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미국처럼 가세 표준 3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22%, 만약 여러분들이 100억을 보신다면 25억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정리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유예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대주주 요건은 이제는 이제 됐잖아요. 네. 이제 그래서 10억에서 100억으로 됐는데 이 부분이 지금 유예를 하면 안 된다. 내년부터 적용하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 아니라 그러면 좀 그렇고. 그렇죠. 이게 맞아요. 이제 최근 지난 대선에서 네. 실제적으로 이 부분을 2025년부터 적용하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이 코로나로 많이 빠진 상황에 우리 국민들도 청원도 들어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빨리 결정이 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네.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 2020년도에 이렇게 세금을 2023년부터는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이 됐던 부분인데 네. 지금 이제 현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죠. 이거 유예시키겠다라고 해가지고 유예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그러면 안 된다. 내년부터 시행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첨예하게 충돌이 나오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여소야대잖아요, 국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이슈입니다. 만약에 이 부분이 유예가 안 되고 내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즉시 50% 이상 현금 보유입니다. 그 즉시 현금 보유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오해하실 수도 있는 내용인데, 아니 올해처럼 주식 시장이 내려갔는데 5천만 원 번 사람이 어디 있겠어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뭐 반 사람이 많지는 않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100억을 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사실 장이 안 좋을 때는 뭐 이런 말하면 조금 오해할 수가 있는데 금액이 작으신 분들이 손실이 더 큽니다. 맞죠? 그렇죠. 금액 그렇습니다. 여기는 맞습니다. 보면 네. 다른 것도 포함이에요. 우리는 주식만 생각합니다만은 주식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금이 크면 걸수록 이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우리 함 차장님 같이 유능한 또 프라이빗 뱅킹 하시는 분들이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짜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근데 그러면 이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게 12월 2일까지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12월 2일까지 만약 유예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 그냥 가표세독세법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년도부터는 적용이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이걸 물어봤냐면은 이게 코스닥 종목들도 있을 수가 있긴 있는데 그럼 결정적으로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요인이 되지 않나 그거에 대한 것도 좀 물어. 그거는 상관이 없습니까 이거는? 무조건 매도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거를 내년부터 시행해야 된다라는 모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정치적으로 들으시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정치적 색깔은 나중 문제입니다. 저는 늘 좀 이럴 때 보면 저는 좀 분노를 금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 정치 분들은 이런 거 선진국을 따라가려고 그래? 갑자기 생각을 받네.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친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되게 예민하게 하는데 네. 주식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한 대 받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저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2020년에 그래 개정을 했고 그 당시 법안 23년이었어요. 정치가 곧 유도리가잖아요. 네. 올해같이 힘든 고금리 시대에 왜 굳이 내년에 충분히 유예할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단 맞습니다. 살고 보자. 굳이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냐라는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저는 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고 봐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의원이 네. 5천만 원 이상 수익 난 투자자가 0.9%밖에 안 그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분노를 금할 수 0.9% 없어요. 때문에 갑자기 우리가 화가 나네. 화가 그 0.9% 때문에 12월 달 넘어갔을 때 주식을 다 팔아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요. 그때 2100포인트 가서 지금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5천만 원 번 사람 세금 낸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산가들이 우리 시장에 있는 이유는 비과세 하나예요. 비과세 때문에 우리 시장에 있는 겁니다. 저한테 50억 있는 사람이 한국 시장에 있는 이유는 비과세 때문이에요. 만약에 저는 10억을 벌었는데 미국이랑 똑같이 우리한테 세금을 매긴다고 한다면 미국 시장 가지고 50억 자산가가 왜 우리 시장에 있냐고요. 저는 그 생각도 하고 있어요. 세원 노출. 소득세를 내는 순간 국세청에 금융소득에 대한 게 자료가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은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너무 깊게 들어갔어요? 네. 그 부분 때문에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한 번 보면 증가하시는 거 이렇게 민감하신. 네. 딱 그랬죠. 이거 터면 주식 다 팝니다 그랬죠. 네네. 그게 저는 그 뉘앙스였던 거예요. 되면 왜냐하면 한 번 되면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누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할 매력이 떨어져 버린다는 거잖아요. 말씀하신 그렇죠. 비과세 여기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지금 5천만 원을 번 사람한테 세금을 떼는 게 아니라 한국 시장의 매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매력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보완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상쇄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외국인한테도 해당되죠. 네, 외국인한테 해당되는 걸로 그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심각하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자산가들이 떠난다라는 거, 이거 89년도인가요? 대만에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때 한 달 만에 지수 40% 넘게 빠졌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2달 동안 40% 넘게 빠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법안 철회됐었습니다. 이거 지금 이 시점에서 언젠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많은 단계적 보완이 필요해요. 그 상계시키는 방법과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우리는 공매도 취약국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보완할 수 있는,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 대한 좀 안전판이 마련되면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선에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야지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 거지. 지금부터 5천만 원 번 사람 이것밖에 없는데 그냥 원래대로 시행해, 이럴 상황이 지금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저도 같은 생각인데 밑에 잘 보시면요. 과세를 어떻게 할 거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제 있는데 원천이고 소득세처럼 반기에 원천 징수를 먼저 받고 근데 만약에 내가 다음에 손실이 났어요. 5천만 원 벌었다가 다음에 1억을 날려먹었어요. 그럼 마이너스 5천이잖아요. 그거를 5년 동안에 2월 공제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 해 반짝 벌고 4년 동안 쭉 써서 마이너스면 그냥 계속 그 기간으로 수익 날 때까지 상계할 때까지 세금은 걷지 않겠다. 네. 그 이야기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적용이 되게 되면 저도 같은 생각인데 이런 탁상 공론적인 이론보다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선제적으로 어쨌든 제도적 요건이 완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저 결성은 2월 경제 의미 없는 거 아니에요? 저 미국 무제한이거든요. 저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올해 삼성전자를 10억을 샀습니다. 올해 증시가 큰 폭으로 있어서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5억이 됐지 않습니까? 근데 5년 동안 5억 계속 들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그 자리에 횡보를 한 거예요. 6년째 되는 해 이게 더블이 돼가지고 다시 원금이 왔습니다. 그러면 저는 본전이잖아요. 네. 근데 세금 1억 2,500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그 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우리나라는 보완할 게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 또한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사실 소득이 있는 구간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증시에 대해서는 너무나 또 보완 이제 시기의 문제.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보완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거 시행되는 순간 자산가들은 한국 시장에 있을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어쨌든 해외 시장으로 다 떠날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반드시 유예된다. 그래서 설마 이게 저는 유예될 거로 봅니다. 저는. 혹시라도 유예되지 않고 이게 현행대로 실행이 되면 된다면 저는 산타가 인천 그 앞바다에서 즉시, 네. 회전하는 거네. 그렇죠. 그 바로 즉시 그냥 저는 매도합니다. 산타가 거의 다 오다가 네, 다 팔고 그다음에 좀 보고 사죠.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즉시 매도. 그럼 잠깐 요거는 진행된 건가요? 대주주 양도세 100억 조건은? 요건 별개의 문제죠 또. 네, 이거는 별개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이제 항상 12월 달에 아까 코스닥 이야기했던 게 대주주 양도세 소득 조건 보통 이제 10억 지분율이 올해부터 없어졌으니까 네네. 그래서 항상 12월 달에 코스닥이 약했었잖아요. 11월 달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혹시나 형님은 잘 가는데 사실 뭐 미국과도 연관이 높겠지만은 동생이 못 따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금 전에 봤던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금융토지 소득세 문제나 그런 게 있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요거 자체가 가장 큰데 우리가 말하는 대주주 요건의 고액주주의 변경이라든지 과세요건 100억 기준은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12월 말마다 우리가 고생을 했었던 네. 팔고 다시 사는 일은 이제 올해는 중슈퍼 없어지는 개미의 거죠. 단타 그렇죠. 성향은 뭐 그냥 유지되겠다. 올해는 없을 겁니다. 어쨌든 요거 자체가 좀 우리가 너무 흥분해 있은 것 같아요. 댓글도 되게 그렇습니다. 시끄러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좀 캄다운해서 조금 안타까운 근데 이렇게 부분이 좀 더 많다. 씹어먹는 맛이 있어야 돼요. 유튜버니까 씹어먹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빠르게 또 두 번째 거 넘어가 네, 두 보겠습니다. 번째 걱정이 이제 금리예요. 네. 제가 금리에 대해서는 좀 매번 조금 우리가 좀 너무 과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3.0이죠. 네네. 3.0이고 지금 보니까 11월 24일인데 올해 우리나라 금통위는 마지막이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미국이 12월 달에 한 번 남은 상태에서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국 지금 우리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것이 다음 달 0.5, 네. 그다음에 내년 1월에 0.25 이게 이제 미국의 금리 전망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은 저는 금리 인상을 좀 멈춰야 된다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 지난주 초만 해도 시장 반영 금리가 0.5냐, 그러니까 FOMC 직전에 네네. 0.25는 사실 확정입니다. 거의 확정이라고 받아야 되고 0.5 카드를 만지작 거렸었던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과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은 지금의 미국이 금리 인상의 임계치가 왔기 때문에 저는 10월 시장을 반등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거든요. 네. 10월 시장이 반등할 것이라고 했었던 그 당시에 말씀드렸던 핵심 근거가 뭐냐면 모든 정치인들과 경제 주관자들은 합리적일 것이다라는 것을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다. 사실 모든 인플레이션과 지금은 모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서 이 경기를 부러뜨리는 유로존이 붕괴에 빠지는 이탈리아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소기의 목적을 인플레이션을 가만히 뜯어보면요. 그 안엔 목적들이 있습니다. 의도들이 어느 정도 있거든요. 그 다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부러뜨리는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0.5 이상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미국도 견딜 수 없는 상황일 것이다. 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강강 가는 스탠스에서는 완화된다면 네. 증시에는 그것이 온게 올 것이다. 근데 진짜로 딱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너무 다행스럽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미국의 금리와 우리나라의 금리가 아니 우리가 안 된다고 해도 네. 만약에 지금 미국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4.0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뭐 물론 물가지표도 이번 주 발표되겠습니다만은 또 거의 기정사지 우리가 지금 바라는 게 잘해야 50이잖아요. 12월 달에. 네. 계속 잘 안 되는 75년 4.5에서 4.75예요. 이번에 CPI 되게 중요하죠.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스탠스면 네. 24일 날 거의 50bp 올리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돼. 그러면 50bp를 올린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조심할 거예요. 지금 좀 이른 이야기고 이렇게 길게 뽑으려고 하는 얘기는 아닌데. 아니 근데 이게 네네. 중요해요. 네,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미국은 정부 부채 비중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수준에 대한 이것이 있어요. 네. 근데 우리는 가계 부채가 높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는 변동금리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미국은 다 고정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이 한 스텝을 올라갈 때마다의 충격파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에 너무 허덕여서 라면 값을 인하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50bp를 올린다라는 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자 부담은 치명적으로 커지거든요. 지금 더블 올랐잖아요. 그렇죠. 최소.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 잡기 위한 건데 네. 우리나라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린다는 것이 납득이 되는 상황, 물론 더 깊이 들어서 한다면 틀림없이 연관이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50bp냐 25bp냐라는 걸 고민하는 이유는 연준의 스탠스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보고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연준이 올리면 따라 올릴래? 그렇게 금리를 또 흥분하네요. 죄송합니다. 캄다운해. 그러시면은 저기 다다음 주 금요일에 뭐 하세요? 혹시? 네, 글쎄요. 다음 주 금요일 날 뭐 글쎄 모르겠네요. 네, 잠깐 남대문 앞에서 봬요. 네, 왜요? 네, 그날 금통이 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차장님은 저랑 이야기할 게 아니라 우리 창룡 총재님과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러지? 참조위원. 네네. 강력하게 좀 주장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맞을 매를 맞아야 돼요. 누군가는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리를 내 금리차 이미 역전됐어요. 더 크게 역전됐었을 때 자금 이탈이 일어나서 충격파를 맞게 되면 그 매를 내가 다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면피하는 스탠스를 자꾸 취한다라는 느낌을 저는 좀 받습니다. 이렇게만 해석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제 되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오해하실까봐. 그런데 어쨌든 가계 고통이 너무 커지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것과 우리가 올리는 것의 의미가 다르기 근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나라 걱정하시는 거죠, 지금. 나라 걱정도 마찬가지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더 이야기할게요. 이야기할 때 자꾸 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반반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까먹었다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맞아요. 나라 걱정 때문에 우리가 50bp 올리는 거는 조금 무리수 아닐까. 그리고 한 번 매는 맞을 수 있다라는 좀 결정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왜냐하면 내금리차 역전 이미 일어났고 환율 1450원 넘어가면 뭐 다 팔 거라고 그랬는데 저는 안 팔 거라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환율 때문에 주식시장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기서 손절 치고 나가는 건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 일시적 충격파가 있다 하더라도 조금 그것을 두려워한다기보단
우리나라 경기에 맞는 대책을 내세워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이미 채권펀드가 발동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흥국생명 이것도 이제 어떻게든 지금 무마가 되고 있습니다. 레고랜드도 어떻게든 막으려고 지금 다 힘을 쏟고 있죠. 여기에 금리를 50bp를 올린다? 그러면 이 투자자들이 혼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네. 그건 우리가 올리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서 뭐 하는 해서 아닌 거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우리가 그냥 분석이 아니라 현상에 대한 예측과 대응이니까, 그러면 25bp를 올렸을 때는 괜찮은데. 괜찮죠. 왜냐하면 지금 반영이 된 겁니까? 네, 3.25까지 괜찮은데 이번만 1월 24일 날 50bp를 올렸을 경우에는 또 제2의 불안감이. 그렇죠. 그때는 사실은 그 50bp 올랐다고 우리 증시가 그날 폭락 나고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예의주시할 거예요. 제2의 레고랜드라든가 건설사, 그렇죠. 어디든지 간에 뭐가 될지는 모르죠. 흥국생명이 이런 일이 일어날지는 몰랐던 것처럼 자금 조달이 안 되는 어딘가에 대해서는 우리는 예민하게 촉을 더 빳빳이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요 이제 걱정거리는 그렇게 정리하겠네요. 뭐 25나 50은 사실 당장의 주식시장에 영향이 미치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50을 인상했을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주식시장에 직접 드러나진 않지만은 제2의 뭐 회사채 사건이라든지 레고랜드 사건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좋습니다. 어쨌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이 12월 달에 50으로 가야겠네요. 그러기를 바라야 될 거고 제 마음은 그쪽에 있어요. 그러면 그거 넘어가기 앞서가지고 잠깐 조금 더 하고 가죠. 목요일 날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잖아요. 지금 컨센서스가 좀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블룸버그 쪽은 전달 8.2에서 8.1 정도 보는 데도 있고 또 월가에서는 7.9까지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CPI고 근데 그런 CPI는 거의 6.6, 6.5 정도 변하지 않는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차장님의 생각, 앞에 7자가 찍혔을 때와 8자가 찍혔을 때 시장 반응이 어떨 것 같습니까? 일단은 7자가 찍히면 좋겠지만 지금의 인플레이션은 단순 금리의 인상만으로 해결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어느 정도 녹여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대감과 호재도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큰 변수가 아니라면, 만약에 7도 7.9라면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 건 아니고, 만약에 7.5 이하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뭐 때문이지? 항목의 어떤 부분인지를 좀 깊이 있게 좀 봐야 될 것이고, 근데 이제 만약에 8.3, 8.4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시 머리를 쥐어 뜯어야 되는 상황이 되니 그것에 대해서는 조금 그 변수가 오히려 우려스럽습니다. 7이냐 8이냐에 대해서는 뭐 쉽게 말해서 이번 물가 지표는 우리만 호들갑이지 월간의 의미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혹시나 예를 들어서 기대치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전월보다 높게 나와버리면 신경을 쓰겠지만 한 대 맞을 매를 각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페드워치 확률을 보면요, 요새 이제 물가지표 발표가 다가오면서 12월 달 50베이시스 포인트 확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생각보다 이번 그러면 CPI 발표가 그렇게 시끄럽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좋은 쪽으로는. 그렇죠.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의 의도가 다 이렇게 보는 거. 다음 달 50bp 맞네. 대신 50bp 올렸다가. 근데 우리 다 75라 그러는데. 아니? 글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부의 의견들이 확산이 너무 빨라서 이제 그런데. 아니 제가 왜냐하면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하고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전혀 안 떨어지는 걸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진짜 거기에는. 여기에서는 50bp가 확정적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는 올라가는 것이 어떤 단기 유동 자산에 대한 뭐 이것과 지금 다 거꾸로 움직이잖아요. 거기에 아니면은 거꾸로 약간 너무 제가 초등적인 질문인데, 주식이 올라가니까 주식 사고 채권 팔아서 그런 건가요? 금리가 유지되는 게 그런 상관이 없나요? 그런 거는 전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주식 사서 채권 사는 시장은 의미가 없죠. 채권 사서 주식 산다면 그건 엄청난 의미가 있지만 주식 그러니까 주식 사고 채권 파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져서 금리 유지되는 거는 그런 상관이 없나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0%의 제로 금리가 4.5까지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직전 FOMC 직전 4.5였잖아요. 네. 넥스를 4.5로 본다까지 달려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점도표는 5%까지 나왔던 거랑 여기서 5.25나 5.5까지 갈 수 있다서 조금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증시가 조금 그 충격파는 완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히 긴 스탠스로 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CPI는 예상치 범주 안에만 있다면 조금 그래도 이왕이면 낮을수록 좋겠다. 그러면 내년도 관점에서 봤을 때 내년도를 이제 준비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결정적으로는 12월 14일 날 예정된 점도표네요. 예를 들어서. 그럼요.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점도표가 어차피 보고 나오는 거니까. 네 번만 두 개를 보고 보는 나오는 거니까. 거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차장 입장에서 어쨌든 이번 11월 10일 날 발표될 미국의 10월 달 물가지표는 어느 정도 증시가 반영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이 CPI라는 게 YOY잖아요. 네. 올해 전쟁 때문에 3월부터 1월부터 올라가다가 3월부터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CPI가. 결정 내년 1, 2월 무조건 꺾인다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무조건 꺾인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에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는 건 3월부터는 완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야 되는데 네. 그것이 다 완화된 다음에 무엇을 하는 것보다 그 시기와 만약에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휴전이 비슷한 시기에 맞물린다면 상당히 좀 다양한 이야기들이 좀 시장에서 화제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의 꿈 러시아 휴전 이슈, 네. 두 번째 나쁜 거 금융소득 과세, 그리고 금리분. 그러면 하나의 희망회로 요거는 짧게만 갈까요? 이제 선거예요. 네. 오늘 밤 자고 나면 9일날 우리 저녁 정도면 미국이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아까 보니까 제가 상호는 여전히 또 박빙이라고는 해요. 네네. 본 자료는 이제 US 뱅커에서 나온 자료인데 꽤 오래된 자료입니다. 뭐 네. 과거가 미래를 보장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만 1961년도부터니까 대략 데이터는 그래도 뭐 그렇게 좀 되는 거죠. 근데 선거가 있는 해 별 데이터를 다 보죠. 물론 다 그때그때 케이스 바이 케이스였을 것 같아요. 네, 저렇게 뽑아내신 분도 저는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분은 이제 US 뱅커에 계시니까 네. 이메일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네, 것 그렇죠. 같아요. 연락 한번 드려야겠습니다. 네, 선거가 있는 해 11월 달 상승률인데 네. 거의 뭐 다 제일 높아요. 네. 11월, 12월이 이듬해까지 기간 같은데 다음 해 같아요. 다음 해 같은데 어쨌든 없는 해보다 있는 해가 낫다는 거네. 네, 그렇죠. 네. 그럼 이 쉽게 말하면 선거 2년마다 하잖아요. 네. 그 짝수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헐짝 놀린다. 홀짝 놀린데 전혀 저는 의미 없는 저거 데이터. 데이터 보지도 않았고요. 바꿔버릴게요. 저기에다 의미를 저는 부여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단도직입 또 단도직입. 네. 그게 뭐 시장에서 뭐 어쨌든 바이든 필패라고 하는데 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 선거가 어떻게 될 것 같지 않아요? 결론은 별로 관전 포인트는 뭘 중요하지 보시죠? 않고 관전 포인트는 첫 번째는 일단은 뭐 친환경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친환경이라는 것이 공화당, 민주당 둘 다 이제 찬성을 하고 있는 법안이에요. 친환경은 무조건 가는 법안은 맞습니다. 네. 근데 속도 문제잖아요. 속도 문제에서라고 한다면 한번 브레이크를 밟게 될 건데 지금 풍력주들이 이미 다 친환경 관련주들이 빠질 만큼 빠져 있거든요, 조금. 그러니까 이미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좀 재료 소멸로 조금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촉을 두고 있고 실제로 제가 친환경을 굉장히 좋게 보는 이유의 핵심 근거는 미국 친환경이 아니라 유럽이거든요. 네, 유럽의 재정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투자가 그것 때문에 보는 거라서 오히려 이번에 공화당으로 넘어갈 때 우려 때문에 주가가 빠졌던 것이 이번에 재료 소멸로 한번 반등을 하지 않을까? 라는 것이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촉을 세워서 첫 번째는 볼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어쨌든 상원에서 민주당이 미세하게 이긴다면 이거는 어쨌든 패배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하원에서는 공화당이기 한 때문에. 표만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뭐 그렇긴 한데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우세하기 네, 때문에 아마 해석에서는 자꾸 공화당이 유리하다는 해석이 언론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카드가 저는 이것 때문에 내일부터 무슨 주식이 돼 이런 일은 뭐 그거는 이제 친환경 쪽만 조금 예의주시하고 네.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재밌는 일이 난다면 트럼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드론이 올 것 같아요. 벌써 트윗했어요. 네? 트윗을 벌써 시작했잖아요. 벌써. 네, 나 14일 있다가 앨런 머스크 공화당 전격 지지한다. 네. 또 앨런 머스크 이상해요. 트럼프 대통령 때 트럼프 대통령이 앨런 머스크 상장시키려고 그래. 상장 폐지시켜보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나는 트럼프 뭐 이런 뉘앙스를 좀 보이고 있어서 공화당 지지한다라고 그거는 논의 이야기고요. 트럼프를 리스크로 보시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의 상당히 재밌는 테마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수남의 테마 장세잖아요. 네옴시티와 관련돼서도 소형 주단에서 테마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 공화당이 뭐 이 정도면 승리할 수 있고 앞으로 입김이 세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중간선거 끝나면 무조건 그 다음부터는 대선을 준비하는 거잖아요. 지금 공화당 내에서 내부 경선의 경쟁자가 70% 대 10%로 트럼프가 압도적이거든요. 그럼 다음 대선 후보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라고 봐야 돼도 아직은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 나올까? 지금부터 테마주. 내년은 지수가 올라가는 것보다 지수는 조금 무겁더라도 수남의 테마 장세가 좀 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테마가 재밌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테마. 네. 트럼프 재단이잖아요. 우리 여의도에도 트럼프 월드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럼 트럼프랑 빈살만이랑 그런 결도 생길 수가 있나요? 지금 미국하고 사우디는 안 좋지만은 당연히 좋죠. 당연히 좋아질 수 있다는 공화당이잖아요. 그렇죠. 석유 좋아하는. 그렇죠. 그쪽도 당연히 그래서 석유 관련된 주들 예전에 그 뭐죠? 흥구석유라든가 그건 약간 변동성이 큰. 그렇죠. 그러니까 테마 얘기하는 거예요. 테마 이슈에는 테마로 대응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GS 사셔라 이런 얘기가 잘 아니에요. 그렇죠? 또 어떤 일들이 날지 상상을 먼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제가 그때 임팩트가 너무 세서 그런지 대북주 떠오르고요. 가장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가장 임팩트 있는 건 아니겠지만 대북주 좀 떠오릅니다. 틀림없이 북한 카드를 쓸 것 같고 지금은 바이든도 중국을 고립시켜 버렸기 때문에 북한이란 이 지역을 어떻게 쓸지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지금까지는 북한과 완전히 거리를 두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때 못했던 무언가에 이것을 어필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한 사우디와 관계 개선, 그 다음에 어떤 기본 석유 이런 기업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 이 안에는 일부 원전도 저는 포함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기 오바마 케어를 만약에 좀 힘이 떨어지겠죠. 오바마 케어에 힘이 떨어진다고 한다면 참 이거 제약주도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갖다 붙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원래는 오바마 케어가 될 때는 뭐라고 그랬냐면 오바마 케어가 되면 바이오가 좋아지니 미국 바이오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바이오도 좋아진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바이오를 사라고 그러고 오바마 케어가 안 되면 오바마 케어 폐지되면 미국 바이오가 안 좋아지니 바이오 시밀러가 좋아져서 우리나라 바이오 시밀러가 좋아진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데 저는 바이오 시밀러 전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에 대한 수혜를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보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저희도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중간 선거 한다고 갑자기 바이든의 임기가 끝나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2년 동안 더 미국의 리더로서 끌게 되는데 사실 좀 생각해 보니까 저는 사실 오늘 같이 하면서 그 이야기가 참 남았어요. 어떤 걸까요? 중간선거 전과 중간선거 후에 바이든은 평화의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 메시지. 그게 저는 지금 저도 아예 생각 못했던 부분이에요. 아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부터 지금 그렇게 되게 되면 의외로 지금 대부분이 올해 2022년도가 중국과 대만 문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 또 한국과 북한 문제, 그리고 중국도 지금 북한과의 공식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여러 문제를 생각할 때 바이든은 다시 한번 바이든 2기는 한편으로는 평화의 메시지란 카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를 만약에 중재를 하게 되고 그게 다음 넥스트까지 가면서 는 이제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어서 그 카드를 언제 쓰냐인데 그러니까 은근 재밌어지겠군요. 우리가 제일 정형적으로 보게 되면. 근데 저는 순간선거 이후 좀 기대돼요. CPI만 멀쩡하게 있다면 올해 12월까지는 조금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만 테마 엮일 것도 많고. 올해만 힘들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국제 교류나 국제 관계가 조금은 좀 왜냐면 올해 큰 화두가 직영학이라는 단어였거든요.
예, 어떤 거요? 자원 자국화. 네네, 그렇죠. 그런 네. 단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교류적으로 가지 않나 그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요거는 이제 참 저도 그러니까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까 네. 되게 재미난 것 같고 혹시 쇼핑 좋아하십니까? 쇼핑이요? 네. 글쎄요. 혹시 뭐 아울렛에서 사세요? 뭐 옷 같은 거 사시면? 주로 아울렛도 다니고 아니면 뭐 집에서 그냥 와이프가 사두면 직접 고르는 스타일이세요? 네, 저는 직접 고릅니다. 옷은 제가 직접 고르죠. 네. 네. 사연이 하나 들어왔는데요. 네. 백화점이에요. 네. 현대백화점인데 제가 차트를 집 띄우나 죄송합니다. 예, 많이 빠졌어요. 여의도 현대 옷을 사주시는 줄 알고 지금 기대하고 있었네요. 방송을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또 내가 경고 먹겠구만. 제가 하창봉 또 말 많이 한다고. 현대백화점 사실 좋다 그랬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주가가 아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죠. 내수 이야기 많이. 이거 월봉입니다. 월봉. 지금 한 6만 원대 좀 안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조금 간단한 소개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이 섹터를 바라보는 것이 지금 카운팅 해가지고 막 얼만큼 좋아진다 이걸로 해법을 찾기는 조금 어려워요. 왜냐면 내년에 아니 근데 백화점 잘 나간다던데 이번에 그 판교정도 네. 되게 명품 키운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의외로 실적들이 좋을 거다라는 전망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지금의 주가 움직임은 그동안 소외됐었던 낙폭과대 종목주들에 대한 다시 바라보기가 핵심 네. 포인트거든요. 그 안에서 한 자리를 충분히 차지할 수 있는 섹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정도까지가 제가 갖고 있는 본심 해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만약에 이게 제가 월봉을 띄웠는데 어떤 투자가분이 8만 원의 평균 단가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대략 30% 정도가 손실이거든요. 네. 근데 나는 뭐 이것저것 잘 모르겠고 이 주식에 대해서 이제 직접 고객분이 내가 조금 여력이 되는데 네. 추가 매수를 좀 해볼까 한다고 문의를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매수입니다. 매수. 네. 지금 시장이 도망갈 시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차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이제 내수 주지만은 네. 그리고 요즘 제가 방송에서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야기가 네. 30%를 넘어서서 40%가 오래 지속되다 보면 그 이상의 손실이 지속되다 보면 지금 마이너스 30% 전후 손실일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라고 한다면 이제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 시장의 상황이다라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네. 대표적으로 이걸 딱 한마디로 압축하면 이거예요. 내 정원의 꽃밭에 꽃이 있는데 나무들이 있다면 뽑지 않을 나무라면 지금 약을 쳐야 된다. 지금이 그 시점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종목 좋아요 나빠요 구분할 게 아니라 내가 이 종목 너무 싫어 뽑을 거면 팔으신 다음에 좋은 종목을 내가 생각하는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사시든가. 네. 그게 아니라면 안 뽑으려고 한다면 원금 올 때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물을 타셔야 되는 시장 상황이다. 시장에서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저도 이제 백화점 이야기를 물어보는 게 신세계도 그렇고 실적 좋다며요. 네.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백화점 매출은 잘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주분 입장에서는 이제 뭐 사실 이제 뭐 차트를 뭐 보겠어요. 현대백화점 잘 나간다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한번 그래도 추가 매수도 한번 염두에 볼 만한 사이클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래 이거 대표님이 하시기로 했는데 저한테 아니야, 갑자기 오늘 물어보시는 내가 거 아닌가요? 특명을 받았어요. 아, 그런가요? 말 많이 하지 마라. 말 많이 하지 제가 마라. 진땀을 뺀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닙니다. 내가 제가 치조하듯이 해가지고.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뭐 아주 재밌었던. 네. 우리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리만 재밌으면 안 되는데.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같이 해봤는데 사실 오늘 우리 여기 자꾸 화면 좀 잡아주실까요? 50분 정도 금방 가는 것 같아요. 네,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오늘 찐시장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항상 이제 주식이 보면 이것도 보시면 그런 생각이 있을 것 같습니다. 희망, 긍정을 하는데 걱정이 둘이죠. 제가 생각하는 주식은 그런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항상 2개 이상의 악재와 하나 정도의 호재만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증시가 반등할 때는 하나의 호재보다는 2의 악재가 조금씩 거쳐갈 때 시장은 상승하지 않나 보겠습니다. 오늘의 찐시장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